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데이비드 엑슬로드 대백악관 선임 고문이 경기부양법이 시행되면 곧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부양법은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됩니다. 지난주 다우지수는 은행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82.35포인트 내린 7,850.41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 휴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선 민간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도 잔여 전매 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6개 은행이 직원 1인당 생산성 격차가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1억 1,15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은 1,567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695만 명으로 700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2004년 8월 688만 명을 기록한 후 4년 반 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400원대로 복귀한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시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최대 773억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요. 자,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투자 매력이 사라진 우리 채권 부문에서의 대거 외자 이탈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가까스로 그 달러 수준을 한 2천억 달러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격감하면서 다시 환율 불안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다시 제2의 외환 위기에 관한 그런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잘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문병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 13일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하원이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4% 하락하며 7,850.41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48% 떨어져 1,534.36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 내려 826.84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존스 지수는 5.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4.8%, 나스닥은 3.6% 각각 내렸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3% 올라 4,413.39를, 프랑스 지수 역시 1.13% 상승해 2,997.86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로이즈 뱅킹 그룹이 추가 부실 우려로 30% 넘게 폭락하며 0.3% 하락해 4,189.59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경기부양법안이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7,872억 달러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날 서명키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양법안이 결국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이 통과시킨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상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 규모는 7,872억 달러인데요.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은 각각 8,380억 달러,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승인했지만 절충 과정을 거쳐 단일화를 마련한 것입니다. 단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부양 법안이 탄력을 얻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미 자료가 노출된 데다 오늘은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 휴장이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다는 18일 발표 예정인 모기지 대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내용이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백악관 측은 지난주 발표된 2차 금융안정대책에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을 의식해서인지 터무니없는 기대감을 갖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13일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이 각 부처의 경제회생 법안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추가 경기부양책은 2009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공식 발표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차 경기부양책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이기도 한 녹색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태양 에너지 사용 확대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경제의 빠른 회생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은 경기 부양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인데요. 지난해 4분기 1차 경기 부양한 규모인 12조엔, 우리 돈으로 약 185조 원을 넘을 것이란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은 15일 TV 아사히에 출연해 25조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2, 3년간 대담한 규모의 경기 대책이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 1년간 30조엔을 넘는 부양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제연구소들은 이 수치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3%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를 밑돌게 돼 이는 34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유가 움직임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는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월마트와 휴레패커드, 제너럴모터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월마트의 주당 순이익이 0.97센트, 휴레패커드는 0.94센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고 GM은 7.62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M은 특히 17일 미국 재무부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GM이 미국 정부가 구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파산보를 신청하든지 양자택일을 선택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어려운 경기 상황을 확인시켜줄 지표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2월 최강 경기 지수를 발표하고 1월 산업생산,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국제유가는 3월물 만기일을 맞아 10%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숏 커버링 물량이 가세하면서 강하게 상승한 것인데요. 미국 상하원이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물은 배럴당 3.54달러, 10.4% 급등해 37.51달러로 마감했고요. 하지만 런던 석유거래소에 거래된 북해산 브렌트유는 44.81달러를 기록하며 2.2% 하락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병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이트레이더 증권 투자전략부의 남인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12.60포인트가 오른 1192.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77포인트가 오른 395.6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투자주체별로 보게 되면은 개인은 약 557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1,482억을 매수, 외국인이 1,213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자, 그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그 전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도로 임하면서 한 목요일장에서는 6천억 넘는 순매도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자, 이날은 그래도 기관들이 1,482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개인들은 소폭 팔았고요. 자, 매매 주체별 그 종목별로 그 매매 동향을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 먼저 건설주가 정부의 그 신규 분양 아파트 등 5년간 한시적 양도세 면제 소식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동양건설 같은 경우에 한 11%, 대우건설이 한 7% 정도 오르고요. 동부건설이 한 4%,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몰리면서 약 2.46%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웃도는 4분기 실적 발표로 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한 8%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외국인의 매수가 한 66억 정도 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그 기관이 각각 그 쌍끌이 매수를 보이면서 한 4.8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무디스의 그 LG전자 신용 등급 하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 낙폭 가대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그 이제 경기가 다시 호전될 것이라는 그 소식으로 수혜가 예상돼서 LG전자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자,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LG전자에 대해서 순매수 종목 1위를 기록하면서 순매수세가 몰렸다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그 배경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그 선물 그 흐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이제 선현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그 외국인 선물 매수로 전환되면서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또 그것이 장막판 1990선을 회복하는 그런 힘을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그 흐름이 바뀌게 된 이후에는 그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약 6.6%로 예상치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BDI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중국발 세계 경제 그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이 대두되는 것들이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그 보험과 운수 장비 그리고 의약품 업종들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현재 그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그 상승세가 이어졌던 그 코스피가 상승각을 완만히 하면서 121선과 20일 사이에 약간 gat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지금 1200선 이후에 그 외국인이 소폭 그 매물을 출회하는 양상이고요. 작년부터 흘러오던 상승 각도에는 약간의 그 저항이 좀 받은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의 전개 방향이 궁금합니다. 우리 장이 이제 1192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1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역시 400포인트 재탈환을 다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는데요. 예. 먼저 이번 주 장 간단히 말씀드리기 앞서서 차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제 120선, 1220선의 저항을 맞고 내려와가지고 21선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중간에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220에서 1350선 정도까지 박스의 상단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외국인의 지속적인 그런 매도의 모습이 약간 보이면서 주춤하긴 했지만은 일단 1300선의 공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1090과 1350 정도의 큰 박스 흐름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는 지금 먼저 지난주에 하느니 시장 예상보다는 약간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5% 정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한은의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2% 정도까지 시장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다시 환율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자본 이탈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느낌입니다. 지금 3, 4월 정도에 다시 한번 0.5% 수준, 즉 한 1.5%까지 금리 인하에 추가 금리도 인하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지금 앞으로 하반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하는 데 있어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큰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감세나 소득 지원이 본격적으로 소비 회복으로 또 이어져야 되는 모습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효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신용 위험을 축소해 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금 대출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난 12월 이후에 2개월 계속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한 1조 6천억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금 한국 대표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승자로 살아남을 가능성들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반기로 갔을 때는 이제 원화 가치가
다시 이제 좀 떨어질 것이다. 한 1000에서 1100원 사이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반기 정도에는 환율 하락의 그 시작의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은 그 외국인들의 선매수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그 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있어서 지금 전략 포인트를 또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어떤 것들을 드시겠습니까? 예, 앞서 좀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 1300선까지의 좀 상방 가능성을 둔 이유는 지금 중국 시장의 회복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 회복 기대감이 중국 시장이 그 지속적인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것이 그 한국 증시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는 크게 봤을 때는 위아래로 좀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전히 그 상반기에는 조금 저점을 유지하다가 2분기부터 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될 것이라는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번 주는 역시 그 박스권에서 하단의 지지, 21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상방에 공략하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관련주, 철강, 화학, 기계 등 중국의 그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수혜주들 중심으로 또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소득의 그 상위계층의 소비중이 될 수 있는 그런 LCD나 휴대폰 관련주들도 관심이 필요해 보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그 큰 호재를 두 가지 들라면 아마 단연 그 외국인들의 그 지속적인 순매수세 유입과 그리고 중국 증시 어떤 글로벌 경제하고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증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증시의 이런 상승세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상승세의 배경은 또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미국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커플링에 대한 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기존에 중국이 대미 그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중국이 완전한 그 미국의 경제로부터 독립적이기는 좀 힘들다. 특히 아시아 경제는 그 수출 위주의 구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그 수출 의존도가 30에서 한 20% 정도로 떨어지고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을 하면서 내수가 한 25에서 30% 정도 비중으로 커졌습니다. 네. 그 GDP 비중에서 차지한 비율이요. 그리고 한 40% 정도는 죄송합니다. 40% 정도는 한 고정자산 투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내수가 확대되게 된 데는 중국이 이제 8% 성장, 그 바오마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내수 부양에 대한 규모를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중국이 그동안의 수출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해 둔 것들이 크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아시아의 그 소비가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 패턴이. 즉 이제 과거에는 수출 위주의 그 성장 위주였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 소득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아시아 자체의 어떤 소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실제 그 수출 그 비중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미국 위주에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 위주, 특히 그 아시아 쪽의 그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완충 역할을 좀 해줄 것이다. 하지만은 그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그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에 중국이 그 조정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이고요. 거품이 낀 것에 대해서 그 충격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큰 그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에서 완전히 뭐 디커플링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과 함께 장기적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딥커플링의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짚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폭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력한 그 중앙정부의 내수 부양책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면서 수출이 한 20% 정도 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내수 부양 효과가 아마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실제 1월 달 그 수출 그 실적을 보면은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로
중국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그 중국의 어떤 뭐 이슈가 중국 시장이 계속 좀 그 이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로 좀 추려봤는데요. 유엔젤, LG전자, 롯데칠성, KH바텍, 기아차 뭐 이렇게 5개를 꼽아봤습니다. 네. 먼저 그 유엔젤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 해외 산업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원화 약세에 대한 그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네. 올해 한 2월부터 그 이탈리아 1위 통신업자인 그 TIM과 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풍부한 현금 보유력을 바탕으로 이자 수익과 또 자사주 매입 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대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그 종가 부분이 한 6,300원 정도에 나타났는데요. 한 6,300원 정도에서 일단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표는 위로는 특별히 그 매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 8,000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손절은 한 6,0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군 가운데 이제 LG전자도 가지고 오셨던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인들이 이제 동반 순매수 1위 종목이 올랐으니만큼 LG전자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주말에 이제 보면서 새로 그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가져온 종목인데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가전 및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성 제고와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그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그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금 중국 시장 그 회복 기대감과 그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좀 단기 하락이 예상되지만은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같은 그런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반대로 그 점유율 확대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78,500원 정도로 전일 그 종가가 형성됐는데요. 한 78,000원 정도 선에서 그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목표는 한 9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그 120주 선이 있는 선이 한 9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매물도 한 9만에서 9만 5천 원 정도 쌓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9만 정도 잡아봤고요. 손절은 한 7만 2천 원, 그 전주의 바닥 부분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유엔젤과 LG전자 두 기업에 관한 추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 전략부의 남민영 과장 모시고 상세한 소식을 정리를 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7분 2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한번 먼저 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시장 조정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0.2% 소폭 하락을 포함해서요. 포스코의 마이너스 2.28, 한국전력의 마이너스 1.99, 현대중공업의 보합, 그리고 SK텔레콤의 마이너스 0.74% 등등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들의 소폭의 어떤 하락 조정세가 눈에 띕니다. KB금융의 마이너스 2.40%를 비롯해서요.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1.61%로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와 금융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듯이 보이고요. LG디스플레이와 KT 등등 모두 1% 초중반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IT 관련주들도 상당히 거의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에너지와 현대모비스, SO일, 삼성중공업 등등 에너지 관련주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 등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서 조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가 플러스 0.98%를 비롯해서 대우건설 역시 1%대,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전기, 강부합 등등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 수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현대산업 1.86%의 상승,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1.40%의 상승, 그리고 부광약품이 6%가 넘는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주 소폭 소량에 그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떤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좀 움직임들이 활발한 듯 싶은데요. 광동제약이 플러스 2.65% 상승을 비롯해서 영진약품 등등 오늘 제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양약품도 역시 플러스 3.10%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태웅이 플러스 0.87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플러스 4%, SK 브로드밴드 플러스 3.12, 서울반도체 플러스 3.23, 소디프 신소재 플러스 2.05%, 코스데이터가 플러스 2.56%로 상승폭이 코스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종목이나 폭이 있어서 상당히 큽니다. 파우테크가 플러스 3.57% 상승하고 있고요. 디오스텍과 신세계푸드 등등은 5%에서 6% 가까운 더욱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400포인트대를 탈환하는 그런 상승장을 견인하는 종목으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여러분께 양시장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서 살펴본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은 비교적 강세, 코스피 시장은 조정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쭉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1.33%, 그리고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81%, KB금융이 마이너스 2.4%를 비롯해서 한 2%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인 움직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드문드문 눈에 띄긴 합니다만 그 수는 무척이나 적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디오스텍이 플러스 4.49%를 비롯해서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셀트리온과 SK 브로드밴드처럼 3.30%와 4% 가까운 이런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자, 그 밖에 화우테크가 플러스 3.57%, 포휴먼이 그보다 더 큰 5.41%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우측에 있는 종목들도 디오스텍이 여전히 5% 내외의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토즈 소프트가 4.45% 상승, 그리고 파트론과 SCD가 역시 2%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대 김영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이 시각 출발 시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시장 동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주말 미 증시는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밟으면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안정 계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부담이 아직까지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 심리를 예상할 수 있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한 차례 급락한 데 따른 여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0.34포인트 하락한 1182.1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2.95포인트 상승한 398.6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중대형주의 하락이 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소형주의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업종을 보면은 철강 및 금속이나 운수 장비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 등 같이 경기에 다소 민감한 업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시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82%이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코스닥은 0.7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혼조세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금주에는 자동차 빅3 문제가 재국 부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 빅3 구제안 제출 시한이 1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GM의 경우 전미 자동차 노조와 은퇴자 건강보험 기금 문제를 둘러싸고 13일 결렬됐던 협상을 재개키로 했는데요.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동차 빅3의 경우 노조가 운영하는 은퇴자 건강보험 지급에 지출하는 비용의 절반을 내년에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해야 하고요. 아울러서 추가적인 실업급여 지급을 없애는 동시에 근무 규정도 노동 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지금 0.80%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코스닥 장세의 연일 강세가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글로벌 경제의 그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대형주의 혼조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안적인 측면으로서의 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박스권 흐름이 벌써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러한 흐름이 추세를 이탈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던 경기 민감 업종인 IT나 운수 장비 업종을 박스권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GM이 지난 12월에 이어 또다시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점이 자동차 노조와의 임금 복지 조건 협상은 물론 채권단과의 출자 전환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GM은 오는 17일 정부의 추가 공적 자금 지원과 파산 보호 신청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외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발행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외화를 조달해 조기 상환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행사를 하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평판이 나빠져 외화 조달 창구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원자재 전문 선물 회사가 국내에 등장합니다. 금 매매업체인 KGTC는 금 등 원자재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선물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번 주 중 금융당국에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GTC는 선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원자재 선물을 사고 팔고 매매도 중개할 방침입니다. 올부터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료가 오르고 보장 내용과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각 보험사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과거 보험급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경험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며 구제 금융을 받은 기업이 연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공적 자금을 아끼기 위한 조치지만 행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대통령 서명 전 이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활발한 모습입니다. 올해 신재생 에너지 업계가 계획한 투자 자금은 전년 대비 67% 늘어난 3조 1,924억 원입니다.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린 에너지 시장을 육성하고 있어 위기 속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의 반등으로 중국 펀드의 수익률이 오르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423억 원이 빠져나갔지만 중국 펀드엔 46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대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고속도로 7개가 개통되면서 입주를 앞둔 주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뚫리는 용인 서울 간의 고속도로와 10월에 개통되는 인천대교의 인근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부동산 불안기에 웃돈이 얼마나 형성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의 이병관 기자 모시고 뉴스 따라잡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의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보통 상견례 정도로 끝나는 것이 그 관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주요 합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취임하고서 첫 은행장하고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네. 이번 상견례는 예전에 인사만 하는 수준에서 아니고 요즘 경제가 아주 위기 상황이고 굉장히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만큼의 실질적인 어떤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네. 먼저 좀 합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무보증.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보증을 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국가기관이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증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심사를 해서 대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 무조건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증과 보증이 안 되는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면 정부가 대출 보증을 해주는 34조 원, 무보증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것을 포함해서 160조 원의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대출을 모두 전액 만기 연장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동안 정부가 은행이 자꾸만 대출의 부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정부가 자본을 수입해 줄 테니까 받으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은행들이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행들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들이 자본 확충 펀드에 참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하기가 힘들 경우에 중소기업 지분에 대해서 대출을 갖다가 지분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 출자 전환분, 그러니까 대출 부분을 자본으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대출에 포함시키기로 해서 은행들의 대출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신규 대출도 기준을 완화해서 신규 대출도 새로 일어난 대출 부분도 좀 많이 일어나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견기업의 대출도 좀 확대해서 그 밑에 하청업체들로 돈이 흘러가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들어 상당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듯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당국이 중기대출을 좀 확대하라고 은행들에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은행들이 그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따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당국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이 필요한 그 배경이라면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이제 정부와 은행은 목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한 갈등이고요. 정부는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은행들이라는 거는 이제 장사를 하고 수익성, 그리고 대출에 떼일 것 같으면 당연히 대출을 안 하고 싶고, 그리고 경기 호황일 때는 대출해서 많이 이자 수익을 얻고 싶고, 이런 게 은행이거든요. 결국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기 어려울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경기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에 이 확실시되고 도산업체가 늘어나고 경기 침체가 계속 어두운 전망이 계속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기업, 즉 이 민간 금융 말고 공기업,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보험공사를 통해서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보증을 넓혔고요. 수출보험공사도 거의 무제한으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보증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건 무제한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간은행들이 이제 화답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강한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0년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간 금융정책을 30년간 맡았고요. 민간 금융회사를 그동안 많은 상대해왔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압박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당근과 채찍을 줄 수 있는 노련된 훈련된 출신 관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첫 만남에서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6시간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 해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당근과 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리 있게 좀 은행장들을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압박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결국 관치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관치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재밌는 표현인데요. 암 트위스팅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팔 비틀기거든요. 우리 언론에서 이제 관치라고 표현하고 미국에서 이제 팔 비틀게 나섰다는군요. 미국도 사실 민간은행과 어떤 정부의 어떤 갈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밀폐된 방에 그래서 은행장이나 이제 증권사장들 불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나가지 못한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도장 찍히면 나가지 마라. 이런 정도인데 사실 미국처럼 미국은 완전히 은행들이 거덜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민간은행들도 국가 경제 살리기에 이제 동참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어떤 여론의 질타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익을 위해서 암리스트에 팔비틀게제 나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암바로 예, 자 농담을 해봤고요. 예, 자 그리고 은행자본 확충펀드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이제 경영 간섭을 우려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은행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정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번에 어떻게 그 정부 합의점이 마련이 됐는지 그 부분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중기 대출도 뭐 좀 갈등이 있었지만 사실 은행 자본 확충 펀드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본을 투입한다는 거는 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주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기업 지배주 구조가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또 주주의 권한이 있고 그것이 정부에 또 주주가 들어오면 여기서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정부 돈은 받지 않겠다. 실제로 IMF 때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게 이제 자본을 투입하는 건데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굉장히 뼈아픈 구조 조정을 해야 됐고 은행의 경영 지배 구조가 바뀌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뼈아픈 추억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꺼려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간점에서 좀 타협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들이 필요할 때 누가 먼저 나서서 자본 확충을 할 거냐 하면은 먼저 나선 사람이 굉장히 부실 은행이 아니냐, 저기가 뭐 좀 제일 미급한 데 아니냐, 좀 힘든 은행이 아니냐라고 이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은행이 그래서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서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국이 어떤 중간점, 합의점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크레딧 라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대출을 할 때 우리 개인도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하죠. 네.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마이너스 한 대를 받아갖고 당장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라인을 은행의 무슨 대출 규모라든지 자산 규모를 통해서 크레딧 라인을 정해놓고 필요할 때 알아서 자율적으로 쓰라. 그렇게 되면 은행에 좀 부담이 덜죠. 네. 당장 필요할 때 급하다고 찾아와서 돈을 뺏쓰는 게 아니라 크레딧 라인을 항상 정해놓고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미리 정해놓고 그때 자율적으로 필요할 때 쓰라 그래서 은행도 경영 간섭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부실은행으로 찍힐 수 있는 부실은행으로 찍힐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이런 크레딧 라인,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한도 대출의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자본확충 펀드에 동의한다,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은행이 당국과 함께 이제 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하기로 큰 틀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실 대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중기 대출 확대에 과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4조 원의 보증 대출을 포함해서 160조 원의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는 건요. 이 부분도 나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업체들은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가 되니까 은행들은 속속 만기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갚든지 아니면은 담보를 요구하든지.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특별히 담보라는 게 또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담보를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 상한 공포는 제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면 경기가 항상 대출이라는 거는 신규 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어느 정도 마중물을 버주고 펌프질을 해서 경기를 좀 확장시켜 경기 부양시키면 신규 대출이 이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구속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기존 대출은 무조건 만기 연장이라 적어도 올해까지는. 어떤 합의를 했지만 신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기준을 완화해 줄 테니까 신규 대출도 좀 늘려달라고 어떤 그런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구두적으로 그냥 원칙적으로 합의했지 신규 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거는 아직 없는데요. 사실 지난해 지급보증 우리가 외화 지급보증을 했죠.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난에 시달리면서 정부가 1,00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외화 지급보증을 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이만큼 해라 목표치를 정해줬습니다. 근데 그 목표치라는 게 굉장히 좀 달성하기 좀 힘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의 경우에도 4조 원을 은행권 전체로 4조 원을 신규 대출을 늘려라고 목표치를 잡았는데요. 한 3조 원 정도 했거든요. 목표치에 미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50조 원을 늘리라고 지금 MOU상에 정부가 은행에 외화 지급 보증을 써주면서 50조 원을 늘리라고 이제 MOU를 작성한 상태인데요. 네. 이 부분이 달성하기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침체의 가속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을 좀 늘릴 수도 있고
또 그 폭을 줄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여러 부분의 그 난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은행이 5년 전에 발행을 했던 외화 후순위채 상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 요즘 그 자기 자본을 확충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네. 지난해 말에 많이 확충했고요.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것 방법 중에 그 후순위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채권인데요. 이 부분은 채권이면서도 자기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면서도 자기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좀 발행해 오는 게 이제 종종 사실인데요. 보통 이 후순위채의 만기가 5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5년이 지나서 또 5년을 연장해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보통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5년 후에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이 뭐냐면 은행이 5년 가서 그 채권을 되사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그것을 상환할 수도 있고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은행이 선택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보통 근데 국제 관례상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5년 뒤에 갚아주는 게 관리였거든요. 채권을 사주는 게 관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외화 자금난이 지금 은행들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돌아오는 외화들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달러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후순위채의 콜옵션을 그동안 관례상 행사하지 않고 돈을 갚아줬는데 콜옵션을 이제 행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투자자, 이 국제투자자는 홍콩이나 이런 외국 투자자들이 5년 있으면 우리가 받을 줄 알았는데 왜 그걸 안 갚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3월 13일 날 이제 후순위채 4억 달러가 만기 들어가는데요.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거 좀 신뢰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은행은 계약서상에 우리가 콜옵션 조항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서양 입장에서 따지는 게 이제 우리는 계약대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계약대로 한다. 그런데 외국 투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관례가 그렇지 않냐. 네. 오히려 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계약 관계를 따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관례, 신의 이런 걸 따지는데 오히려 이제 역전돼요. 반대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은행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은행도 농협도 6월 달에 2억 5천만 달러가 후순위채 만기 상환이 도래하고요. 기업은행도 당장 4월에 3억 달러가 도래합니다. 이런 은행들도 이제 외화 자금 사정에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제 총대를 매줬거든요. 콜옵션을 좀 행사해줬거든요. 그래서 행사할지 말지 굉장히 이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행사하게 되면은 국제 투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또 저 은행들은 계약대로 했지만 좀 신뢰가 없다라고 이제 국제 평판을 떨어지면 또 이 후순위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달러가 급하니까 갚지 않고 좀 버틸 것이냐. 그러니까 좀 이게 양단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 갚지 않느냐, 갚지 말아야 돼서. 그래서 지금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칙대로 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칙과 관행 간에.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복 아닌 보복이 좀 있을까봐 그게 좀 염려는 됩니다. 은행 간에도 그럼 후순위채 상환을 놓고 미묘한 갈등들이 역시 존재하겠군요. 그 신한은행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은행보다 좀 사정이 좀 나은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11월에 신한은행이 이제 4억 달러의 후순위채가 상환이 도래하는데요. 네. 우리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은행의 후순위채 유통 수익률이 거의 한 5, 6%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상환 못하면 우리 그 유통 수익률 올라가겠다. 나중에 이제 신규 발행할 때 당장 금리가 5, 6% 올라가겠다라고 하니까 신한은행이 아주 발빠른 제스처를 했습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아직 멀었거든요. 네. 한 달 전에만 콜옵션 행사 여부를 밝히면 되는데 11월 달에 신한은행이 도래하는 4억 달러 후순위채에 대해서 상환하겠다고 아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들의 후순위채 앞으로 신규 발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순위채 금리를 평판을 좀 좋게 해서 발행 금리를 좀 낮게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포석인데요. 다른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11월 달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혼자 좀 여유 있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먼저 단독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냐. 그래갖고 다른 은행들이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듣고 보니까 이게 재밌어 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병관 기자로부터 아주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를 여는 오늘 월요일 첫 장인데요. 자, 지금 코스피가 0.8%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장을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하락폭,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현재 0.2%대의 하락으로 다시금 1189포인트, 119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1.58%로 0.6% 상승해서 출발해서 현재 1% 이상 그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강세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9시 19분 기준으로 해서 3원 70전이 상승한 1,300, 1,407원 80전으로 거래가 되면서 1,400원대 초반에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내내 이런 상승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